숫자는 언제나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경제 위기는 뉴스 속 자극적인 단어로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변하는 것은 숫자의 호흡이다. 환율 그래프의 미세한 상승 금리, 곡선의 비정상적인 형태, 부동산 거래량의 갑작스러운 정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조정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사에서 위기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도 성장과 위기 극복의 경험은 강한 자신감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경고 신호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망이나 예언을 하지 않는다. 오직 숫자만을 바라본다. 금리, 환율, 부채, 유동성, 그리고 신용지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해부한다. 숫자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정치도 희망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누적된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만약 지금의 숫자들이 과거 위기 직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신호는 충분히 보내졌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공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늦지 않기 위해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한 기록이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가장 먼저 금리에서 드러난다. 금리는 경제의 청계와 같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단순히 대출 이자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아졌다는 신호가 된다. 특히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앞서는 현상은 시장이 성장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여러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 곡선의 왜곡은 반복해서 등장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가계와 기업은 이미 높은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금리 상승은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취약 지점을 직접 자극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위축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숫자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아직 버틸 만하다고 느껴진다.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현실은 뒤늦게 반응한다. 금리는 늘 위기의 서막을 가장 먼저 연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신뢰를 가장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숫자다. 원화 환율의 움직임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긍정적 해석과 함께 외화 부채 부담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다. 환율이 빠르게 상승할 때 문제는 속도다. 완만한 조정은 흡수할 수 있지만 급격한 변동은 시장 심리를 흔든다. 외국인 자본은 수익보다 안전을 먼저 고려하기 시작하고 자금 이동은 순식간에 가속된다. 이 과정에서 외환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얇아진다.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이는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환율 충격에 민감한 구조를 만들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수입 물가가 먼저 반응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통해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준다. 기업은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속도계다.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경제는 스스로를 방어할 시간을 잃어간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의 심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영역이다.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거래량과 자금 흐름이다. 거래가 멈춘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태도도 바뀐다.
대출 심사는 보수적으로 변하고 만기 연장은 까다로워진다.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현금 흐름은 더 빠르게 압박을 받는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자산의 중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작은 균열도 파급력이 크다. 가격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고갈이 위험 신호다. 유동성이 사라지면 가격은 정보가 아니라 결과가 된다. 과거 여러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하나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질수록 금융 시스템은 긴장한다. 지금의 숫자들은 거래의 맥박이 느려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일시적인 숨고르기인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는 숫자의 흐름이 곧 답을 내놓게 된다. 금융시장의 위험은 종종 눈에 잘 띄지 않는 지표에서 먼저 드러난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험료다. 이 수치가 오르면 시장은 해당 국가의 미래에 더 많은 불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낯선 지표지만 글로벌 투자자에게 CDS는 가장 솔직한 언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채권 금리의 급격한 움직임은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질수록 자금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때 유동성은 특정 시장에만 몰리고 다른 영역에서는 급격히 말라간다. 한국 금융시장은 규모에 비해 글로벌 자본의 비중이 높다. 이는 평상시에는 장점이지만 불안 국면에서는 변동성을 키운다. 숫자는 아직 위기를 선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가격은 이미 올라가고 있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은 현실 경제보다 훨씬 빠르다. 유동성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된다. 평상시에는 넘쳐 보이던 자금도 불안이 커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은행 간 거래가 경색되고 기업은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절대 규모보다 신뢰의 유지다. 금융기관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자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과거 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과 금융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는 분명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유동성은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할 때 시스템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유동성 위기는 종종 실물 경제보다 먼저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고용과 소비로 전이된다. 숫자가 보여주는 유동성의 미세한 변화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것은 경제의 혈류가 막히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충격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잔인하다. 금리 상승은 가장 먼저 부채를 가진 주체를 압박한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늦춘다. 이 선택들이 모이면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둔화된다. 성장 둔화는 다시 고용으로 이어진다. 신규 채용이 줄고 비정규와 자영업부터 불안이 확대된다. 환율 변동이 겹치면 충격은 배가 된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깎아내리고 기업의 원가 부담은 가격 인상이나 구조 조정으로 이어진다.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회피가 강화된다.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은 더 올라간다. 이 과정은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변화는 급격해진다. 정책이 개입할 시간은 짧아지고 선택지는 제한된다. 경제 충격은 한 번에 터지지 않는다. 서로 연결된 고리들이 동시에 긴장하며 시스템 전체를 압박한다. 한국 경제도 이 연결망 안에 있다. 숫자는 이미 그 연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사례는 언제나 같은 교훈을 남긴다. IMF가 1997년에 정리한 보고서는
위기의 공통 분모를 분명히 했다. 아르헨티나는 환율 안정에 집착하며 재정과 부채의 균형을 놓쳤다. 지표는 이미 한계를 말하고 있었지만 정책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는 낮은 국채 금리에 안도했고 성장률과 부채 비율의 괴리를 외면했다. 터키는 통화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자 환율이 먼저 반응했다. 베네수엘라는 유동성 부족을 통제로 덮으려 했고 숫자는 즉시 왜곡되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위기가 터진 뒤가 아니라 그 이전의 위험 지표가 명확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숫자는 경고했지만 해석은 정치와 기대에 가려졌다. 세계 사례 비교의 목적은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준선을 세우는 데 있다. 한국 경제의 숫자들을 이 기준선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사례와의 비교를 한국 경제에 대입하면 구조적 특징이 선명해진다.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는 성장의 엔진이었지만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민감한 체질을 만들었다.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자금 조달 비용과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기업을 압박한다. 특히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전이된다. 대기업은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협력사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수익성 악화는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 지표가 유지된다고 해서 내부가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숫자는 외형과 내실을 구분해 보여준다. 무역 흑자와 기업 실적 이면에 숨은 금융 비용과 현금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 세계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하나다. 외부 충격은 언제나 구조적 약점부터 건드린다. 한국 경제의 숫자들은 그 취약 지점이 어디인지를 이미 조용히 드러내고 있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다. 부채의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변화는 즉각적인 충격으로 돌아온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자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가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 과정은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 전체의 수요를 위축시킨다. 특히 주거 비용과 대출 상환이 동시에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는 소비의 회복력이 크게 약해진다. 금융기관은 연체율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진다.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신규 자금의 흐름은 느려진다. 이는 다시 주택시장과 자영업으로 전이된다. 숫자는 이미 말하고 있다. 가계의 여유는 줄어들고 있고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는 얇아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증폭기다. 그 증폭이 시작되는 시점을 숫자는 정확히 기록한다. 기업 부문의 위험은 겉으로 드러난 실적보다 자금 흐름에서 먼저 감지된다. 매출이 유지되고 이익이 남아 있어도 차입 구조가 취약하면 충격은 빠르게 확대된다. 특히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은 금융 환경 변화에 즉각 노출된다. 금리가 오르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차환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때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비용 절감에 나선다.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이 축소되면 중장기 경쟁력은 약해진다. 한국 경제에서 기업은 고용과 수출의 핵심 축이다. 따라서 기업 부문의 자금 경색은 곧바로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이 격차는 위기 국면에서 더욱 확대된다. 숫자는 이미 이를 보여준다. 기업 대출 금리와 회사채 발행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업의 위험은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는다. 자금 흐름이 서서히 막히는 순간부터 시스템은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고용시장은 언제나 후행 지표로 나타난다. 위기의 징후가 가장 늦게 반영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신규 채용이다. 통계상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 부문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근로시간의 축소, 임금 인상, 정체 계약 갱신의 불확실성은 숫자에 앞서 체감되는 신호다. 소비가 둔화되면 서비스업부터 압박을 받는다. 이는 다시 고용 감소로 연결된다. 한국 경제에서 고용은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다. 숫자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심리적 충격은 배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대량 실업이 아니라 조용한 불안의 확산이 먼저 나타난다. 고용 지표는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의 구조가 외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가? 숫자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 재정은 위기 국면에서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재정의 힘은 무한하지 않다. 세입이 둔화되고 지출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선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진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은 단기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구조적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 부담은 미래로 이월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다. 금리와 신용지표는 그 평가를 즉각 반영한다. 한국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는 지출의 경직성을 키운다. 위기 대응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재정의 여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숫자는 이 균형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재정 적자율과 국가 채무 비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기준선이다.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통화 정책의 부담도 커진다. 두 축이 동시에 압박받을 때 대응의 창은 급격히 좁아진다. 숫자는 지금 그 창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는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과 경기를 지키기 위한 완화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은 완화되지만 환율과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물가 기대는 안정될 수 있으나 금융 시스템의 취약한 고리가 먼저 반응한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때 신뢰는 빠르게 소진된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국내 금리와 자본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때 독자적인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다. 중앙은행은 숫자와 심리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물가지표 기대, 인플레이션 금융 안정 지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가 많다. 이 복합적인 신호 속에서의 판단은 언제나 사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숫자는 냉정하다. 선택의 결과를 시간이 지나며 그대로 기록한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개별 기관이 아니라 연결 구조에서 결정된다. 은행, 보험, 증권, 비은행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은 즉시 다른 부문으로 압박을 전가한다. 최근 주목해야 할 지점은 비은행 금융의 확대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영역에서 위험이 축적될 경우 충격은 예기치 않은 경로로 번질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구조는 평상시에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취약성이 드러난다. 자산 가격이 조정되면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으로 이어진다. 숫자는 이미 연결된 위험의 크기를 보여준다. 연체율의 미세한 상승, 유동성 비율의 변화, 단기 자금 의존도의 증가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로 작동한다. 그 신뢰가 숫자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 위기는 한 기관이 아니라 구조 전체의 문제로 변한다. 글로벌 금융 환경은 한국 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미국의 금리 정책 달러, 유동성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 지표보다 더 빠르게 시장 심리를 바꾼다. 특히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신흥국 전반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진다. 자본은 수익보다 안전을 향해 이동하고 환율 변동성은 확대된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 충격의 속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충격의 크기보다 흡수 능력이다. 외화 부채 구조, 단기 자본의 비중,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은 이 흡수 능력을 결정한다. 숫자는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 더 긴축적으로 변할 경우 국내 시스템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세계 금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충격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글로벌 변수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취약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 취약성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체감된다. 통계는 평균을 말하지만 가계는 각자의 현실을 산다. 금리 상승은 매달 빠져나가는 이제서 가장 먼저 느껴진다.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 경제는 이미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외식, 여행, 교육 지출이 먼저 조정되고 이는 서비스업 전반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환율 변동은 장바구니의 가격표로 돌아온다.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활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늘어난다. 고용의 불안은 계획의 축소로 나타난다. 이직과 창업은 미뤄지고 안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된다. 숫자는 이 변화를 뒤따라 기록한다. 소비 지표와 심리 지수는 항상 체감 이후에 움직인다. 위기의 본질은 소득의 감소가 아니라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데 있다. 개인이 느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의 회복력은 약해진다. 숫자는 결국 삶의 선택을 통해 현실이 된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 이해에서 출발한다.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을 늘리는 전략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선택이 중요해진다. 부채의 만기와 금리 구조를 점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다. 변동성에 노출된 항목을 줄이고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 배분에서는 가격 상승의 기대보다 유동성의 가치가 커진다.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없는 자산은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환율 변동은 해외 투자뿐 아니라 일상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화 지출의 비중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다. 정보 선택 역시 전략이다. 과도한 낙관과 자극적인 공포는 모두 판단을 흐린다. 공식 지표와 장기 흐름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개인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경제의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 숫자를 이해하는 개인은 위기를 피하지는 못해도 그 충격을 관리할 수 있다. 준비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구조를 바로 보는 일이다. 시장 심리는 숫자와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지표가 아직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확산될 때 경제는 이미 긴장 국면에 들어선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경기 전망은 실물 지표보다 먼저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큰 결정을 미루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문제는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발생한다. 낙관이 과도하면 위험이 누적되고 비관이 급격해지면 위축은 스스로를 강화한다. 한국 경제는 위기 경험이 많았던 만큼 심리 변화에도 민감하다. 작은 뉴스 하나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숫자는 이 심리의 흔적을 남긴다. 거래량 감소, 예금 증가, 투자 자금의 이동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 심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관찰할 수는 있다. 경제는 결국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 숫자는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기록이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인식하면서도 결정을 미루는 순간 시스템은 관성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책 당국은 타이밍의 문제에 직면한다. 너무 이른 대응은 과잉 반응으로 비칠 수 있고 늦은 대응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 과거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면은 명확하다. 위험 지표는 이미 악화되고 있었지만 조치는 점진적이었다. 그 사이 시장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 경제 역시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재정통화 금융안정정책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신호체계로 인식된다. 숫자는 정책의 의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결과만을 반영한다. 국채 금리와 환율 CDS는 정책 발표 이후 더 냉정해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이다. 위기 대응에서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숫자가 뒷받침될 때만 유지된다. 선택을 미루는 대가는 항상 더 비싸게 돌아온다. 데이터의 해석은 당위 변동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일이다. 단일 지표는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지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금리의 수준, 환율의 속도, 부동산의 유동성, 신용 스프레드의 폭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나온 신호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지금의 구조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가? 숫자를 읽는데 가장 큰 함정은 비교 대상의 선택이다. 과거의 최고점이나 최저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언제나 안전해 보이거나 과도하게 위험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상 상태에서의 이탈 정도다. 잠재 성장률 대비 부채 증가 속도,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의 변화, 외화 유동성의 완충폭은 모두 기준선을 필요로 한다. 이 기준선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조정의 비용은 커진다. 데이터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여지를 측정한다. 지금의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넉넉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해석이 늦어질수록 대응의 범위는 좁아진다. 위기는 항상 동일한 질문을 남긴다. 시스템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강점은 분명하다. 산업 기반은 탄탄하고 금융 인프라는 과거보다 정교하다. 그러나 강점은 취약점과 함께 존재한다. 높은 개방성은 외부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전달한다. 숫자는 이 이중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수출 회복의 신호와 함께 자본 흐름의 변동성도 커진다. 내수의 안정성과 금융 비용의 상승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조정의 질이다. 급격한 수축이 아니라 점진적 균형 회복이 가능한가가 관건이다. 정책의 역할은 충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 있다. 개인과 기업 역시 같은 질문에 직면한다. 지금의 구조가 작은 충격을 여러 번 견딜 수 있는가? 숫자는 답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그 답은 편하지 않을 수 있다. 위기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위기의 국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착각은
과거와의 단순 비교다. 이전에도 버텼다는 기억은 현재의 위험을 축소시키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경제 환경은 늘 같은 조건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인구 구조 부채 수준, 글로벌 금융 질서는 과거와 다르다. 숫자는 이 변화를 숨기지 않는다.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는 충격에 대한 회복 속도를 늦춘다. 고령화는 재정 지출의 경직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한다. 글로벌 금융은 더 빠르고 더 민감해졌다. 자본 이동의 속도는 정책 대응보다 앞선다. 이런 환경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은 참고 자료일 뿐 해답이 아니다. 숫자는 맥락 속에서 읽혀야 한다. 같은 수준의 금리와 환율이라도 구조가 달라지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숫자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이다. 이 조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의 구조에서 태어난다. 숫자는 그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 위험은 위기의 순간보다 평온한 시기에 더 빠르게 쌓인다. 지표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 경계심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부채는 늘고 위험은 분산된 채 축적된다. 낮은 변동성은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종종 긴장의 축적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숫자들 역시 그런 국면을 여러 차례 지나왔다. 성장률이 완만해지고 물가가 안정되면 정책과 시장은 안도한다. 하지만 이 안도는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미룬다. 기업의 생산성 격차 가계의 부채 부담 금융 부문의 레버리지는 서서히 커진다. 이때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 조정은 한 번에 나타난다. 숫자는 이 축적 과정을 조용히 기록한다. 평균은 안정적이지만 분산은 커지고 일부 지표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위험은 폭발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다. 평온한 시기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숫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준비의 필요성이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향후 경로를 결정한다. 결론은 단순하지만 무겁다. 숫자는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당장 무너질 상황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안전하지도 않다. 위험 지표들은 공통된 방향성을 보이며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지금의 구조는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가?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 신용 지표는 서로 다른 시장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움직일 때 그 의미는 명확해진다. 선택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지만 여유롭지는 않다. 정책 결정자에게는 일관성과 신뢰가, 개인과 기업에게는 구조 점검과 준비가 요구된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늘 숫자로 먼저 다가온다. 문제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행동하느냐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다. 냉정함이다. 숫자를 직시하는 태도만이 선택의 폭을 넓힌다. 외면하는 순간 숫자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결과만을 기록할 뿐이다. 경제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이자 소비 일자리 미래의 선택으로 이미 계산되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숫자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다.